영국의 대학생들이 한국에 도착해서 넛을 잃은 채 한 곳을 주시하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모두가 그곳을 향해 걸어가면서 충격적인 표정을 짓고 있는데요. 도대체 영국 대학생들은 한국에 무엇을 보았길래 이러한 반응을 했던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부터 시작되는 사연 재미있게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빅토리아예요. 영국의 명문 대학교에서 건축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겪은 특별한 경험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해요. 우리 대학교에는 에드워드 브라운 교수님이 계세요. 교수님은 건축학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쌓으신 분이세요. 얼마 전 교수님께서는 건축학 설계 대회에서 우승한 학생들에게 해외 현장 실습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정말 놀라운 소식이었죠. 교수님께서는 이번 실습이 우리의 견문을 넓히고 실력을 향상시킬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하셨어요. 우리는 세계적인 건축물과 도시 설계를 직접 보고 배울 수 있게 된 거예요. 교수님께서 데려가실 곳이 너무나 기대되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목적지였어요. 우리가 갈 곳이 다름 아닌 한국이라는 거예요. 처음 듣는 순간 충격이 아닐 수 없었죠. 왜 하필 한국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한국이요? 그곳은 보수적이고 위험하다고 들었는데요. 맞아요. 한국에서 우리가 배울 게 뭐가 있다는 거죠?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심각하다고 하던데 건강에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어요. 한국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라곤 김치, 케이팝, 그리고 오래 근무하는 회사 문화 정도였죠. 건축을 배우기에는 매력 없는 나라로 여겨졌어요. 게다가 한국의 건축물에 대해서도 좋지 않은 소문이 있었죠. 삼풍백화점이나 성수대교 붕괴 사고 같은 안전 문제가 걱정되었어요. 한국의 건축 기술과 안전의식을 의심하게 만드는 사례들이었죠. 한국은 빨리빨리 문화라서 부실 공사가 많다고 들었어요. 그런 곳에서 제대로 배울 수 있을까요? 이런 걱정들로 인해 우리는 한국행을 망설일 수밖에 없었어요. 게다가 한국 사회의 보수성과 폐쇄성도 걱정되었죠. 인종차별이나 외국인 혐오 문제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인종차별이 심각하다고 하던데 우리도 괜찮을까요? 한국어도 못하는데 현지 생활이 많이 불편하겠죠? 이런 우려의 목소리에도 교수님의 뜻은 확고했어요. 우리의 편견을 깨고 시야를 넓히는 게 이번 실습의 목표라고 하셨죠. 아무리 설득해도 교수님의 의지는 변함없으셨고 결국 우리는 마지못해 한국행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출발 날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과연 한국에서 안전할까? 무시당하거나 차별받지는 않을까? 문화적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을까? 온갖 걱정과 불안감이 엄습해왔죠. 케이팝 말고는 한국 문화에 대해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김치랑 불고기 말고는 먹을 만한 게 있을까요? 걱정돼요. 그렇게 우리의 한국행은 불안한 마음을 안고 시작되었어요.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섰죠. 하지만 이번 기회에 편견을 깨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은근히 기대하기도 했답니다. 장시간의 비행으로 학생들은 모두 피로에 찌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우리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입국장에 들어서는 순간 웅장하고 현대적인 공항시설의 감탄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인천공항이구나. 시설이 정말 훌륭해 보여요. 맞아요. 공항 디자인도 세련되고 청결해 보이네요. 건축학도인 우리에겐 공항의 구조와 동선 설계가 매우 인상 깊었어요. 자연채광을 적극 활용한 개방감 있는 공간 구성, 그리고 한국 전통미와 현대적 감각을 조화시킨 인테리어까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인천공항의 명성이 왜 자자한지 알 것 같았습니다. 저 목조 천장 디자인 좀 보세요. 한국적이면서도 품격 있어 보여요. 공항 안내 표지판도 알아보기 쉽게 잘 되어 있네요. 길 헤맬 걱정은 없겠어요. 그때였습니다. 제 친구 에밀리가 울상이 되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겠어요? 여권을 잃어버린 것 같아. 아침에 확인했는데 지금 가방 어디에도 없어. 순식간에 우리는 당황하고 말았어요. 낯선 공항에서 여권을 분실하다니 난감한 상황이었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하는데
마침 근처를 지나가던 공항 직원분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셨어요. 학생들 무슨 일 있나요? 혹시 도움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저희 친구가 여권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어떡하죠? 직원분은 침착하면서도 친절한 목소리로 에밀리를 안심시키셨어요. 그러셨군요. 우선 분실물 센터에 가서 확인해 보는 게 좋겠어요. 제가 안내해드리죠. 여권이 없으면 입국 심사도 못 받는데 큰일 날 뻔했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에밀리와 함께 분실물 센터로 간 우리는 감동의 연속이었어요. 여권이 습득물로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공항 직원분들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덕분에 에밀리는 여권을 무사히 되찾을 수 있었죠. 여러분 덕분에 정말 든든했어요. 감사합니다. 인천공항의 훌륭한 시스템 덕분에 위기를 모면했네요. 대단해요. 우리는 모두 한국 공항 직원분들의 친절함과 프로페셔널함에 큰 감동을 받았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우리의 한국에 대한 호감은 높아졌죠. 공항에서 받은 첫 인상만으로도 한국행을 결정한 보람이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우리의 한국 모험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벌써 기대가 되네요. 한국에서 좋은 추억 만들어봐요. 우리는 에밀리도 합류한 채 미소를 지으며 입국장을 빠져나왔습니다. 한국에서의 값진 시간과 깨달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인천공항에서의 작은 사건 하나가 우리의 마음을 열어준 셈이었죠. 우리는 인천공항에서의 놀라운 경험을 뒤로하고 기대감을 안고 송도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어요. 교수님께서는 한국의 버스 시스템이 매우 발달되어 있다고 말씀해 주셨죠. 과연 어떤 모습일지 호기심이 가득했답니다. 버스에 탑승하자마자 우리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마치 영화관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버스 내부에는 커다란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좌석마다 개인 모니터와 이어폰이 구비되어 있었답니다. 이게 버스 맞아? 마치 영화관 프라이빗 룸 같은데? 맞아, 완전 럭셔리하다니까. 우리가 버스에 올라탄 것이 저녁 시간이어서 그런지 스크린에서는 한국의 인기 영화가 상영되고 있었어요. 버스 바닥에는 바닥 조명이 은은하게 깔려 있어서 영화 보는 분위기가 물씬 풍겼죠. 서울의 야경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로맨스 영화를 보며 우리는 황홀한 기분에 빠져들었답니다. 좌석 위쪽에는 독서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좌석 옆에는 무료 책도 비치되어 있어서 독서를 즐길 수도 있었어요. 버스 안에서 책을 읽다니 영국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죠. 책장을 넘기다 보면 마치 이동식 도서관에 있는 기분이 든다니까요. 한국 고전문학 작품도 있네. 버스에서 책도 읽을 수 있다니 정말 신기해. 맞아, 우리나라 버스에서는 책 읽기는커녕 앉기도 힘든데 말이야. 좌석 테이블 위에는 태블릿 PC까지 구비되어 있어서 게임은 물론 인터넷 검색도 마음껏 할 수 있었어요. 덕분에 친구들과 재미있는 웹툰도 함께 보고 폭소도 터트리면서 송도로 가는 시간은 즐겁기만 했죠. 야, 이 웹툰 진짜 웃겨. 봐봐, 표정 대박이야. 나도 봐야지. 우리 다 같이 보면서 배 잡고 웃어보자. 한국 웹툰의 센스 넘치는 유머에 푹 빠진 우리는 송도에 도착할 때까지도 그 여운에서 쉽게 빠져나오질 못했어요. 이렇게 신나고 편안한 버스 여행은 처음이야. 역시 IT 강국 한국답네. 영국 버스도 좀 배워야 할 듯. 우린 아직 한참 멀었어. 한국의 버스 시스템은 단순히 승객의 편의뿐만 아니라 즐거움까지 선사하는 멀티플레이어였죠. 영국에 돌아가면 버스에서의 이 특별한 경험을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질 정도였답니다.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버스에서 내렸고 송도에서의 새로운 모험을 기대하며 숙소로 향했습니다. 버스에서의 즐거운 추억은 한국에 대한 우리의 호기심과 기대감을 한층 끌어올려주는 계기가 되었답니다. 우리는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송도의 모습에 압도되고 말았습니다. 마치 영화 블레이드 러너 2049에 들어온 것 같은 초현실적인 풍경이었어요. 빛나는 네온사인과 홀로그램 광고판들, 그리고 하늘을 가르는 독특한 건축물들까지 꿈속에서나 볼 법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죠. 이게 송도라고? 세상에, SF 영화에서 튀어나온 것 같아. 맞아, 완전 사이버펑크 느낌이야. 내가 주인공이 된 기분이네. 우리는 상상력이 폭발하는 이 첨단 도시를 탐험하기 시작했어요. 가이드분의 설명을 들으며 송도의 기술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답니다.
여러분, 송도에는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있어요.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도시를 자유롭게 탐험할 수 있죠. 건물에 대한 정보, 주변 맛집 추천, 심지어 역사 속 인물들의 AR 아바타까지 만나볼 수 있답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을 꺼내들고 거리를 거닐기 시작했어요. 조금만 걸어도 곳곳에서 AR 콘텐츠들이 튀어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옛 인천 계양장 모습을 재현한 타임슬립, AR 한복을 입은 캐릭터와 셀카를 찍을 수 있는 포토존까지. 가상과 현실이 융합된 송도에서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한 체험을 즐길 수 있었죠. 야, 나 지금 백제시대 무사들이랑 배틀 중이야. 너무 실감나서 심장 떨려. 나는 송도의 랜드마크들 앞에서 역사적인 인물들을 만나고 있어. 세종대왕님, 안녕하세요.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송도에는 로봇이 운영하는 무인상점, 드론 택배 시스템 등 우리가 상상하던 미래 기술들이 이미 현실화되어 있었죠. 심지어 길 잃은 관광객을 위해 로봇 경찰까지 순찰을 돌고 있었답니다. 어머, 저 로봇한테 길을 물어봤는데 완벽하게 알려주더라고요. 덕분에 헤매지 않고 숙소까지 찾아갈 수 있었어요. 나도 쇼핑할 때 로봇 점원한테 옷 추천받았어. 머신러닝 알고리즘으로 내 취향까지 분석한대. 완전 찰떡이었어. 우리는 송도에서 마주하는 모든 것들이 신기하고 흥미로웠어요. 가로수 한 그루, 벤치 하나에도 IoT 기술이 접목되어 시민들과 소통하고 있었죠. 영국에서는 한참 먼 미래의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송도에서는 이미 일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송도 시민들은 이런 최첨단 기술 속에서 살면서도 전혀 불편함이 없어 보여. 오히려 더 편리하고 풍요로워 보이는걸? 맞아. 사람과 기술이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송도에서 배워야겠어. 이곳은 스마트 시티를 넘어 와이즈 시티인 것 같아. 우리는 송도에서의 경험을 통해 기술과 인간이 공존하는 새로운 미래상을 발견할 수 있었답니다. 영국으로 돌아가면 꼭 송도에서 보고 느낀 것들을 친구들과 교수님들께 열심히 알려드려야겠다고 다짐했죠. 첨단 기술로 빚어낸 도시, 그러면서도 사람을 위한 도시. 송도의 매력에 푹 빠져버린 우리였답니다. 우리가 송도의 교통 시스템에 깊은 인상을 받은 건 첨단 기술이 일상 속에 완벽하게 스며든 모습을 보면서부터였어요.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입이 떡 벌어지고 말았죠.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법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거든요. 어머, 이 버스 정류장 봐. 완전 미래에서 튀어나온 것 같아. 맞아, 저 투명 스크린은 뭐지? 터치도 되는 것 같은데? 친구들과 신기한 듯 살펴보던 그 투명 스크린은 알고 보니 스마트 쉘터 시스템이더라고요. 버스 도착 정보는 물론이고 뉴스, 날씨, 맛집 추천까지 쏙쏙 알려주는 똑똑한 녀석이었죠. 게다가 그냥 알려주는 게 아니라 우리와 대화하듯 친절하게 설명해 준다니까요. 야, 내가 좋아하는 우동집을 추천해달라고 했더니 진짜 알려주네. 나는 버스 오는 동안 할 게임 없나 물어봤더니 퀴즈 게임을 하자고 하는걸? 스마트 쉘터랑 놀다 보니 벌써 버스가 왔어. 버스에 올라타자 또 한 번 놀라고 말았어요. 버스 내부에 홀로그램 안내 시스템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눈앞에 펼쳐진 입체적인 송도 지도와 캐릭터의 안내에 우리는 감탄사를 연발했답니다. 이 버스에서 내리면 송도 센트럴파크에 도착할 거예요. 호수 위 쇼핑몰인 트라이볼도 꼭 구경해보세요. 정류장에 도착하기 1분 전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이에요. 좋은 하루 되세요. 우리는 마치 투어 가이드와 함께 버스를 타고 있는 기분이 들었어요. 이런 기술이 있으니 낯선 도시에서도 길을 헤맬 일이 없겠더라고요. 버스에서 내려 송도의 거리를 누비는 내내 우리의 감탄은 끊이지 않았어요. 도로 바닥에 깔린 스마트 블록은 보행자의 걸음걸이와 체중을 감지해 에너지를 생산하고 그 에너지로 가로등을 밝히는 친환경 시스템이라고 해요. 우리가 걸을 때마다 전기를 만들어낸다니 놀라워. 맞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송도에 기여하고 있었네. 뿌듯하다. IoT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가로수도 인상 깊었어요. 가로수에 설치된 센서가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정도를 측정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정화작용을 한다니 정말 똑똑한 나무들이었죠. 미세먼지 많은 날엔 저 나무들이 공기를 맑게 해준대. 송도의 허파 같은 존재구나. 나무가 환경을 살리고 도시가 나무를 가꾸고. 이게 바로 공생이지.
이렇게 송도에서의 시간은 미래 기술과의 신나는 교감으로 가득했어요. 트라이볼 전망대에 올라 반짝이는 송도의 야경을 보던 순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었죠. 첨단 기술이 우리 일상에 녹아들어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간다는 걸요. 송도의 모습에서 우리가 꿈꾸던 미래를 봤어. 기술과 사람,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그런 미래 말이야. 맞아. 내가 건축가가 돼서 송도처럼 멋진 도시를 설계하는 게 꿈이 됐어. 잊지 못할 영감을 받았다니까. 우리는 송도에서의 추억을 가슴 깊이 새기며 향후 여정을 기대하게 되었어요. 첨단 기술로 빚은 도시에서 받은 감동의 물결이 우리가 그리는 미래의 청사진으로 이어질 것만 같았거든요. 그렇게 한국에서의 남은 시간은 각자 자유롭게 보내기로 했어요. 놓치고 싶지 않은 곳들을 더 둘러보는 거죠. 나는 센트럴파크에서 산책 좀 더 하고 싶어. 호수 근처에서 책 읽는 게 소원이었거든. 난 인천대학교 캠퍼스를 가보고 싶어. 송도에서 공부하는 친구들과 교류도 해보고 싶고. 우리 중 몇몇은 송도의 쇼핑 명소인 캐널워크로 향했어요. 그곳에선 운하를 따라 색색의 상점들이 늘어서 있었죠. 유럽풍 건물 디자인에 물길이 어우러진 모습이 마치 베네치아에 온 것 같은 착각이 들더라고요. 와, 이 분위기 있는 카페에서 커피 한잔하면 딱이겠는데? 맞아, 저 운하보트 투어도 타보고 싶어. 로맨틱할 것 같아. 또 송도의 랜드마크 중 하나인 솔창공원을 찾았어요. 바닷가에 조성된 이 공원은 낮에는 푸른 잔디와 하늘이 어우러진 풍경이 일품이었고 밤에는 화려한 조명이 워터프런트를 수놓아 또 다른 매력을 발산하더라고요. 여기서 맥주 한잔하면 딱이겠다. 야경이 끝내주는데. 그쵸? 맨발로 잔디밭을 걷는 것도 참 상쾌할 거예요. 송도의 복합 문화 공간인 아트센터 인천에서는 최신 전시와 공연도 관람했답니다. 현대 미술부터 클래식 음악회까지 문화예술을 만끽할 수 있는 알찬 시간이었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멋진 문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맞아, 송도의 문화 인프라는 정말 부럽더라. 시간이 허락하는 한 우리는 송도의 곳곳을 샅샅이 누볐어요. 첨단 기술력이 빛나는 지타워, 한옥의 멋을 살린 아트센터 하늘, 이국적인 풍경의 송도 달빛축제공원까지. 이 모든 장소에서 우리는 송도의 다채로운 매력에 흠뻑 빠질 수밖에 없었죠. 모두 만나기로 한 시간, 우리는 환한 얼굴로 다시 모였어요. 어때, 송도에서의 마지막 시간 잘 보냈어? 응, 정말 알차고 특별한 경험이었어. 아쉬움이 남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우리는 웃으며 공항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어요. 창밖으로 송도의 스카이라인이 점점 멀어져 가는 게 섭섭하면서도 가슴속에는 따뜻한 기억들이 가득 차올랐죠. 여기서 배운 걸 잊지 말자. 우리가 꿈꾸는 도시, 우리가 만들어 갈 거야. 버스가 부드럽게 흔들리는 가운데 우리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송도에서의 여정을 마무리했답니다. 작별의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했어요.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운하,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진 공원,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쉬는 곳.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관통하는 스마트한 기술까지. 송도는 우리에게 잊지 못할 영감을 준 고마운 도시예요. 언젠가 또 다시 올 날을 기약하며 우리는 미소 지었답니다. 이렇게 한국의 건축을 무시하던 영국 대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놀란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도 인천 송도에 방문했을 때의 충격을 아직 잊지 못하고 있는데 외국 학생들이 송도의 건축물에 감탄을 하는 모습을 보고 한국이 너무 자랑스럽게 느껴졌는데요. 여러분들은 송도에 방문해 보신 적이 있나요? 송도에 방문해서 체험했던 것들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엠마예요. 제 남편 리암과 저는 암스테르담에 살고 있어요. 우리에겐 프레드라는 충성스럽고 똑똑한 한국 진돗개가 있답니다. 리암과 저는 서로의 첫사랑이었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우리의 결혼 생활은 점점 힘들어졌어요. 이혼까지 고려하게 되었죠. 제 절친한 친구 소피는 항상 제 고민을 들어주고 지지해 주었어요. 리암의 형 올리버도 가까운 친구였지만 노테르담에 살아서 자주 만나지는 못했죠. 오랜 세월 함께했지만 리암과 저는 점점 더 자주 다투게 되었어요. 특히 제가 선생님 일을 그만두고 소설 쓰는 것을 꿈꾸면서부터요. 회계사인 리암은 우리를 부양하기 위해 늦게까지 일했고 제 책 진척이 더딘 것에 답답해하기 시작했죠.
마이어 박사와 함께 부부 상담을 받아봤지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혼 직전까지 갔었죠. 그때 새로운 이웃이 생겼어요. 새로 이사 온 이웃은 민준, 수연 부부와 은지라는 어린 딸이었어요. 전 그들에게 관심이 생겼고 꼭 친해지고 싶었죠. 그래서 지역 센터에서 일하는 언어 교환 파트너 재성의 도움을 받아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민준, 수연 부부를 알아가면서 은지의 건강 때문에 네덜란드로 이사 왔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은지는 희귀 유전병을 앓고 있어서 특별한 치료가 필요했거든요. 가슴이 아팠고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었죠. 어느 날 저녁, 이암과 저는 민준, 수연 부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전통 네덜란드 음식인 스탬포트를 만들어서 우리의 사랑스러운 강아지 프레드를 소개해 주려고 했죠. 프레드는 한국 진돗개인데 충성심과 지능이 높기로 유명한 견종이에요. 우리는 프레드를 강아지 때부터 키웠고 가족의 일원이 되었죠. 저녁 파티를 준비하면서 이 새로운 우정이 우리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거라는 기대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민준, 수연, 그리고 은지가 모든 것을 얼마나 많이 바꿀지 미처 몰랐죠. 저녁 파티 당일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겼어요. 부엌 싱크대에서 물이 새어 부엌 전체가 물에 잠겼죠. 은퇴한 배관공이신 옆집 얀센 씨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최선을 다해도 제때 고칠 수 없었어요. 죄송하다며 수연에게 전화를 걸어 취소하려 했는데 수연은 들은 채도 하지 않더라고요. 대신 우리 집으로 오라고 강력히 제안하시더라고요. 민준, 수연의 집에 도착하자 따뜻한 환영을 받았어요. 밝고 다정한 아이 은지가 우리를 껴안자 금세 마음을 사로잡았죠. 식탁에 앉자 수연과 부산에서 오신 시어머니가 준비한 한국 음식들에 감탄했어요. 불고기, 잡채, 그리고 다양한 반찬까지 정성스레 차려져 있었죠. 식사를 하며 민준, 수연 부부는 한국에서의 삶과 네덜란드로 이주하게 된 계기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은지가 1살 때 진단을 받았고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차도가 없었대요. 반 다이크 박사가 이끄는 최첨단 치료 프로그램이 암스테르담에 있다는 걸 알게 되자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민준, 수연의 강인함과 결단력에 감탄하며 귀 기울여 들었어요. 우리도 아이를 갖지 못해 겪은 고충과 그로 인해 결혼 생활에 찾아온 어려움에 대해 털어놓았죠. 말하는 동안 목이 메었고 그때 은지가 제 무릎에 앉더니 꼭 껴안아 주었어요. 작은 행동이었지만 저에겐 정말 큰 의미였죠. 시간이 흘러 우리 두 부부는 오랜 친구처럼 웃고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재능 있는 사진작가인 민주는 자신의 작품을 보여주었고 클래식 피아니스트인 수연은 드뷔시의 달빛을 아름답게 연주해 주었죠. 정말 오랜만에 우리는 하나됨과 기쁨을 느꼈어요. 헤어지기 전 민준, 수연은 한 가지 더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그들의 진돗개 나리가 새끼를 가졌다며 우리에게 한 마리를 주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이 제안이 옳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는 고민해보기로 했죠. 손을 잡고 집으로 걸어오면서 이것이 특별한 무언가의 시작이라는 걸 알았어요. 앞으로 다가올 일들이 기대되었죠. 몇 주 후 우리는 새로운 가족을 맞이했어요. 프레드라고 이름 지은 진돗개 강아지였죠. 프레드를 데려온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 새로운 활력이 넘쳤어요. 호기심과 열정으로 가득한 프레드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는 게 즐거웠죠. 프레드가 자라는 동안 민준, 수연과의 우정도 깊어졌어요. 우리는 정기적으로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네덜란드 음식과 한국 음식을 번갈아 가며 먹었죠. 수연은 제게 김치 담그는 법을 알려주었고 저는 수연에게 스트로프 와플 만드는 법을 전수해 주었어요. 민준과 리암은 축구를 좋아한다는 공통점으로 가까워졌고 자주 동네 펍에서 경기를 함께 관람했죠. 저 역시 수연, 은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건강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경이롭게 바라보는 은지의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죠. 수연은 무엇이든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되어주었어요. 우리는 함께 암스테르담의 박물관과 카페를 탐험하며 서로의 꿈과 희망을 나누었죠. 한편 리암과 민주는 매주 사진 클럽을 열어 팁과 기술을 교환했어요. 리암은 늘 사진에 관심이 있었지만 진지하게 배울 시간이 없었거든요. 민준의 격려 덕분에 일상의 아름다움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죠. 달콤한 시간이 흐르고 우리 부부 사이에도 변화가 찾아왔어요. 예전처럼 대화하고 웃으며 처음 사랑에 빠졌던 때의 감정을 되찾았죠. 다시 미래를 계획하고 우리만의 가족을 꾸리는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어느 저녁 아늑한 집에서 식사를 하던 중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긴 시간 노력하고 수많은 실망을 겪은 끝에 마침내 저희 부부에게 아기가 생긴 거예요. 민준,
수연 부부에게 이 소식을 알려주고 싶어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들에게 말하자 모두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은지는 새로운 친구가 생긴다는 사실에 무척 들떴죠. 민준, 수연은 축하와 응원의 말을 건네며 부모가 되는 기쁨과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어요. 임신이 진행되면서 프레드는 변화를 자주 한 것 같았어요. 전보다 더 보호 본능이 생기고 절대 제 곁을 떠나지 않으려 했죠. 아이에겐 최고의 오빠가 될 거라며 농담을 하곤 했답니다. 물론 완벽한 삶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새로운 목적과 유대감을 찾았죠. 다가올 어려움이 있어도 특별한 친구들의 사랑과 지지 속에서 함께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 믿었어요.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자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나이가 있어 고위험 임신이었거든요. 태어날 아기의 건강이 늘 걱정되었죠. 리암은 최선을 다해 저를 안심시켰지만 자신의 걱정도 완전히 숨길 순 없었어요. 비서 박사와의 주간검진에서 혈압이 높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비서 박사는 임신 기간 동안 스트레스를 받으면 저와 아기 모두에게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안정을 취하라고 권고했죠. 침대에 누워서 몇 주를 보내야 한다니 절망스러웠어요. 그런 절 보고 프레드는 늘 곁에 있어 주었어요. 제 옆에 딸이를 틀고 앉아 위안을 주곤 했죠. 특히 기분이 가라앉을 때면 아기의 심장 소리라도 듣는 것처럼 제 배에 머리를 기댔어요. 수연, 민준도 끊임없이 힘이 되어 주었어요. 수연은 매일 집에 와 직접 만든 음식과 따뜻한 말로 격려해 주었죠. 몇 시간이고 함께 앉아 책을 읽어주거나 손을 잡아주곤 했어요. 민준은 리암을 데리고 사진 여행을 다니며 기분 전환을 시켜주었죠. 모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 불안은 커져만 갔어요. 원래 활동적이고 독립적인 사람이었는데 억지로 가만히 있으려니 견디기 힘들었죠. 가장 가까운 사람들마저 밀어내기 시작했어요. 특히 힘들었던 어느 밤, 저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깼어요. 아기에게 무슨 문제가 생긴 것 같은 생각이 들었죠. 리암은 저를 달래려 했지만 제 불안은 가시지 않았어요. 그때 갑자기 프레드가 크게 짖기 시작했어요. 침실과 현관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정신없이 뛰어다녔죠. 처음엔 리암도 짜증을 냈어요. 프레드가 산책을 나가고 싶어 하는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이내 프레드가 우리에게 뭔가 알려주려 한다는 걸 깨달았죠. 현관문으로 프레드를 따라가 보니 걱정스러운 표정의 민준, 수연이 서 있었어요. 그들은 옆집에서 제 울음소리를 듣고 달려왔던 거예요. 함께 저를 진정시켜 주었어요. 수연은 차를 끓여 주었고 민준은 비서 박사에게 전화를 걸어 조언을 구했죠. 의사 선생님은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안심시켜 주셨어요. 그래도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검진을 받으러 오라고 하셨죠. 다음 날 병원에서 비서 박사는 초음파 검사를 해주었어요. 저희 부부는 스크린에 아기의 모습이 나타나자 숨을 죽였죠. 아기는 엄지손가락을 빨며 편안히 자고 있었어요. 비서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아기의 강한 심장 박동을 보여주었어요.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지난 몇 주간의 두려움과 걱정이 사라지고 대신 사랑과 감사함으로 가득 찼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가족들과 함께라면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는 걸 알았어요. 그 이후로 임신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남편, 친구들, 그리고 충직한 반려견의 도움으로 삶의 변화를 받아들일 용기를 얻었죠. 매일매일이 소중한 선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제 임신이 진행되면서 새로운 일상이 자리 잡혔어요. 침대에서 보내는 시간이 여전히 힘들었지만 나름의 방법을 찾아냈죠.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고 감정을 소설에 쏟아부었어요. 리암은 늘 지지해주는 남편답게 밤마다 제 초고를 읽어주며 따뜻한 피드백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죠. 민준, 수연의 방문은 일상이 되었어요. 은지를 데리고 와서 뒷마당에서 프레드와 함께 뛰어놀곤 했죠. 웃음소리와 짖는 소리가 집안에 가득했어요. 침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광경에 절로 미소가 지어졌죠. 어느 화창한 오후, 정원 산책을 나섰어요. 비서 박사가 가벼운 운동은 괜찮다고 허락해 주셔서 얼굴에 햇살을 느끼고 싶었거든요. 리암은 출근 중이라 수연, 은지와 함께 나섰고 프레드도 곁에서 똘망똘망 걸었죠. 산책하며 은지는 새로운 미술 프로젝트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했어요. 수채화 그리는 법을 배우고 있었는데 작품이 점점 더 훌륭해지고 있었죠. 아이의 회복력과 창의성에 감탄하며 열심히 귀 기울였어요. 그때 갑자기 길거리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오토바이를 탄 시끄러운 10대들이 엔진을 달리며 지나갔죠. 소란에 놀란 은지가 생각 없이 차도 쪽으로 뛰어들었어요. 그 순간 모퉁이를 돌아 작은 아이를 향해 돌진하는 차가 보였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이어지는 상황은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펼쳐졌어요. 니아베이 풀숲을 막고 있던 프레드가 재빨리 달려들었어요. 은지를 향해 전속력으로 내달리더니
이빨로 옷깃을 물고 확 잡아당겼죠. 차는 아슬아슬하게 두 생명체를 피해 지나갔어요. 저와 수연은 심장이 쿵쾅거리며 달려갔어요. 은지는 충격을 받았지만 다치지 않았고 프레드의 목을 꼭 껴안고 있었어요. 용감한 강아지는 은지를 보호하듯 위에 서서 느릿느릿 꼬리를 흔들었죠. 수연은 은지를 꼭 안아들었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절 향해 고개를 돌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 강아지가 내 딸의 생명을 구해줬어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네요. 저도 친구를 꼭 껴안으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갚으실 필요 없어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프레드는 우리 중 누구라도 그랬을 거예요. 그날 이후 두 가족의 유대는 더욱 깊어졌어요. 위기를 함께 겪으며 한층 더 단단해진 거죠. 앞으로 닥칠 어려움도 하나 되어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었어요. 시간이 흘러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어요. 사랑과 지지로 둘러싸여 마음의 평화와 준비된 느낌이 들었죠. 드디어 순간이 오자 리암이 곁에서 손을 잡아주었어요. 매 진통마다 함께했죠. 민준, 수연은 병원 로비에서 초조하게 기다렸고 프레드는 그들 발치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몇 시간의 진통 끝에 우리는 마침내 딸을 품에 안을 수 있었어요. 소피라고 이름 지었어요. 제 여정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던 절친 소피의 이름을 따서요.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있자니 우리 삶이 결코 예전과 같지 않으리라는 걸 깨달았어요. 사랑하고 성장하고 세상의 변화를 만들어낼 기회를 얻은 거예요. 소피가 태어난 첫 몇 달은 잠 못 이루는 밤과 끝없는 기저귀 갈기의 연속이었어요. 저와 리암은 번갈아가며 아기를 돌보고 서로에게 기댔죠. 프레드는 늘 충직한 친구답게 소피의 요람 옆을 지키며 아기가 자는 동안 지켜보곤 했어요. 민준, 수연은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새내기 부모인 우리를 도우려 음식도 만들어주고 빨래도 해주고 은지도 돌봐주었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친구들의 도움에 감사했어요. 소피가 자라나면서 은지와의 유대도 깊어졌어요.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아이는 때려야 뗄 수 없었어요. 은지는 좋아하는 동화책을 소피에게 읽어주며 그림도 보여주곤 했죠. 소피는 응응거리며 작은 손으로 은지의 얼굴을 만지작거렸어요. 어느 화창한 날, 두 가족이 우리 집 뒷마당에 모여 소풍을 갔어요. 그때 은지가 깜짝 발표를 했죠. 소피를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며 주섬주섬 그림을 꺼냈어요. 갈색과 금색이 어우러진 프레드의 멋진 수채화 초상화였죠. 저희 부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은지가 그림에 쏟은 시간과 노력이 얼마나 될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두 가족 사이의 사랑을 상징하는 작품으로 깊이 간직할 것을 다짐했죠. 세월은 흘러 인생은 끊임없이 변화했어요. 은지는 학교에 들어갔고 영민한 두뇌와 창의성으로 선생님과 친구들의 사랑을 독차지했죠. 민준의 사진 작품은 명성을 얻어 유명 잡지에 실리기 시작했고요. 수연은 딸의 회복력에 영감을 받아 희귀병 어린이를 둔 부모들을 위한 지원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가족과 친구들의 응원에 힘입어 마침내 소설을 완성했죠. 사랑, 우정, 삶의 예기치 못한 여정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평단의 극찬 속에 출간되자 이것이 제 진정한 소명이라는 걸 깨달았답니다. 리암 역시 새로운 삶의 목적을 찾았어요. 프레드의 용기와 가족이 겪은 어려움에서 영감을 얻어 동물 보호소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죠. 구조한 개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면 그의 눈은 자부심과 연민으로 반짝였어요. 우리를 하나로 묶어준 사랑과 충성의 상징인 프레드는 변함없이 곁을 지켰어요. 기쁜 순간, 슬픈 순간, 인생의 모든 중요한 순간에 함께했죠. 그렇게 세월은 흘러 크고 작은 순간들이 모여 하나의 테피스트리를 만들었어요. 생일과 기념일, 웃음과 눈물, 도전과 승리, 이루어진 꿈과 새로운 모험들로 가득한 인생의 테피스트리였죠. 그러나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았어요. 가족과 친구들의 사랑과 지지예요. 저희 부부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죠. 서로가 있고 사랑스러운 딸이 있고 함께 걸어온 길 위에서 만들어진 또 다른 가족이 있으니까요. 소피와 은지가 프레드의 보호 아래 뒷마당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자신이 정말 축복받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떤 폭풍우라도 견딜 수 있는 사랑, 가장 어두운 날에도 빛을 밝힐 우정을 얻은 거예요. 소피가 5살이 되던 해 우리 가족에겐 잊지 못할 일이 있었어요. 당시 뉴스에선 야생동물로 인해 어린아이들이 다치는 사건이 자주 보도되고 있었죠. 아이가 있는 부모로서 마음이 편치 않았고 소피에게도 항상 조심하라고 당부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죠. 저와 소피는 동네 공원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난데없이 들게 무리가 우리를 향해 달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너무 깜짝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죠. 다행히 제 정신을 빨리 차렸어요.
최대한 침착하게 소피의 손을 꼭 잡고 천천히 뒷걸음질 쳤죠. 들개들이 겁을 먹고 도망갈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점점 더 다가오더라고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내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밖엔 들지 않았죠. 필사적으로 소리를 지르며 들개들을 쫓아보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저와 소피가 위험에 처한 그때 누군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프레드가 전속력으로 달려오고 있었어요. 프레드는 들개 무리에게 돌진해 마구 지저대기 시작했죠. 덩치는 들개들보다 작았지만 용맹한 모습의 들개들도 주춤하는 것 같았어요. 그 틈을 타 저는 소피를 안고 있는 힘껏 집으로 향했죠.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달리는 걸 멈출 수가 없었어요. 집에 도착해서야 비로소 소피를 내려놓을 수 있었죠. 가슴은 여전히 쿵쾅거렸지만 소피는 다행히 무사했어요. 그 순간 프레드 생각이 들었죠. 정신없이 뛰느라 프레드를 두고 왔던 거예요. 머뭇거릴 새 없이 다시 밖으로 나갔어요. 아까 그 자리로 가보니 들개들은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었죠. 프레드만 그 자리에 서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절 반기고 있더라고요. 온몸에 상처가 가득했지만 프레드는 태연한 얼굴로 절 보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저와 딸을 위해 목숨 걸고 지켜준 프레드가 너무 고맙고 대견했죠. 그날 이후 프레드는 우리 가족이 외출할 때면 꼭 배웅을 나오곤 했어요. 마치 조심히 다녀오라는 당부 같았죠. 우리는 프레드 덕분에 더없이 행복하고 안전한 나날을 보냈답니다. 시간은 흘러 소피가 초등학생이 되었고 민준과 수연의 딸 은지는 어느새 의젓한 중학생이 되었어요. 모두들 바쁜 일상을 보내지만 가끔 주말이면 옛 추억을 되새기며 모이곤 합니다. 난 여전히 이 모든 게 꿈만 같아요. 프레드는 이제 나이가 들어 예전 같지는 않지만 여전히 우리 곁을 지키는 충직한 친구예요. 행여 프레드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들 때도 있지만 우리에게 선물처럼 찾아온 그 시간들을 생각하면 미소가 지어집니다. 인생이란 게 참 신기해요. 내가 태어나고 자라온 한국을 떠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고 딸 소피를 얻은 것, 소중한 인연인 민준, 수연 가족을 알게 된 것, 무엇보다 프레드라는 특별한 존재를 만난 것까지 20대 시절의 저에게 지금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아마 믿기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건 저에게 주어진 선물이에요. 행복하고 때로는 힘들지만 가족과 친구들이 있어 두렵지 않은 소중한 나날들 말이죠. 정말 감사한 마음뿐이에요. 앞으로도 프레드, 리암, 소피와 함께 웃고 울며 살아가겠죠. 민준, 수연, 은지와도 행복한 추억을 더 쌓고 싶고요. 우리에겐 서로가 있으니까요. 가끔은 인생의 무게에 지칠 때도 있지만 내 삶을 돌아보면 아름답기만 해요. 희망과 사랑, 용기로 가득한 이야기니까요. 앞으로도 저는 제 가족과 친구들 곁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려 해요. 왜냐면 우리에겐 오직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인생을 더욱 빛나게 해줄 고마운 인연들이 있으니까요. 프레드를 보면 늘 마음에 새기곤 해요. 어떤 순간에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말자고, 희망을 잃지 말자고요. 여러분도 가끔은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세요. 기쁜 순간, 슬픈 순간 할 것 없이 모두 우리를 지금의 우리로 만든 소중한 기억들이에요. 앞으로도 가득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더 따뜻하고 아름다워지기를 바라요.